이 사건은 1982년 10월 17일에 공소시효가 끝남으로써 이제는 범인을 붙들어도 처벌할 수가 없게 됐다. 경찰과 검찰과 법원과 언론이 고문과 조작과 오판과 오보로서 무고한 사람들을 고생시키는 틈을 타서 범인은 면죄부를 받고 만 것이다. 힘없는 서민들이 경찰, 검찰, 법원, 언론의 총공세에 직면할 때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가를 이 사건은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다. 제도의 범죄는 처벌되지 않고 개인의 피해는 회복될 수 없음을 고문 후유증으로 40대에 요절한 김기철 씨는 폐인이 된 그의 몸과 정신으로 입증하였다. 이 기사는 1981년부터 1982년에 걸쳐 월간 마당에 쓴 것이다. 안창마을 사람들은 기철 씨를 과거에 무슨 일로 형무소에 갖다 나온 사람으로 알고 있었고 지금도 그렇다. 그래서 기철 씨와 가까이 하기를 꺼린 사람들도 많았다. 기철 씨와 가깝게 지냈던 박덕구 노인은 그 사람은 자기의 과거 이야기는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았으므로 몇 년 친하게 지냈지만 옥살이가 억울한 것이었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했다. 언젠가 한번 술을 마시더니 서류 보따리를 꺼내 보여주면서 이걸 읽어보겠냐고 합디다. 좋다, 보자고 했더니 다시 서류를 집어넣으면서 나중에 보여주겠다고 발뺌하더군요. 그것이 무엇인지 그 뒤로는 관심도 두지 않았습니다. 이웃 사람들에겐 형무소 다녀온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고 그래도 변명 한마디 늘어놓지 않았던 기철 씨였지만 그 억울과 고통의 기록만은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다. 이것만 있으면 변명을 구차하게 늘어놓지 않아도 나의 결백은 증명된다 라고 생각했던지 기철 씨는 늘 그 문서 보따리를 머리맡에 또는 요 밑에 깔고 잤다는 것이다. 기철 씨가 교도소를 나올 때 왼손에 들고 나온 이 서류 보따리엔 재판 기록과 함께 그가 감방 안에서 써둔 두툼한 수기가 들어있었다. 안창마을 사람들에게 기철 씨는 또 술을 밥 먹듯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술친구 노릇을 여러 번 했다는 박덕구 씨는 퇴근하는 길에 자주 나를 찾아와 소주를 마셨는데 주정하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술이 들어가면 더욱 과묵하게 되는 그는 시국담이나 자기 과거사는 절대로 입에 담지 않았으며 꼭 필요한 농담만 몇 마디 하다가는 자러 갈랍니다며 자리를 털고 일어나 불 꺼진 그의 오막살이로 가버리곤 했다는 것이다. 서울에 한번 올라가야 할 텐데 서울에 꼭 한번 가야 하는데 술로 고통의 기억을 씻어내려고 폭음을 거듭하던 기철 씨는 가끔 이렇게 중얼거리곤 했다. 서울에 올라가 김태현 검사를 만나야겠다는 뜻이었다. 양아들 창식에게는 딱 한 번 금식이 때문에 내가 이 지경이 됐다면서 자기를 근하군 살해 사건의 범인 조작극에 물고 들어간 친구를 원망했다고 한다. 금식 씨는 전과가 없는 깨끗한 기철 씨를 끌고 들어가면 나중에 이 각본에서 발뺌하여 나의 무죄를 입증하는데도 수월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고 말했었다. 이만 씨에 따르면 출소 얼마 뒤 김금식 씨는 정종을 한 병 사들고 자기에게 사과하러 왔다는 것이다. 금식이의 얼굴을 보니 갑자기 가슴이 꽉 메이고 눈앞이 캄캄해지고 말이 안 나오더군요. 꿇어 앉아있는 금식이에게 겨우 그러면 못 쓴다고 한마디 했더니 슬금슬금 달아나 버립디다. 그 자리에 더 있었다면 내 손에 맞아 죽었을 겁니다. 기철 씨는 1979년 가을 봉제공장 경비원 자리도 그만두었다. 몸이 더 지탱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 뒤 그는 본격적으로 들어 누워버렸다. 이제 그는 급속도로 쇠약해져 갔다. 몸은 바짝바짝 마르고 밤만 되면 가슴이 쑤신다고 했다. 비탈길을 오르면 숨이 가팠고 기침을 길게 자주 했다. 100m쯤 떨어진 큰형 집까지 내려오는데도 6번이나 쉬어야 할 정도였다. 그래도 병원에 입원할 여유가 없었다. 한의원에서 약을 지어와 먹는 것이 고작이었다. 기철 씨는 병 중에도 친척이나 이웃의 금전적인 도움을 일체 받지 않았다. 경비원 근무 때 모아둔 돈으로 그는 생계비와
약값을 대했다. 남에게 신세를 지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던 기철 씨는 혼자서 몸을 일으키기도 어려울 만큼 병세가 악화되자 머릿맡에 전등 스위치와 온수를 끓이는 커피포트 비슷한 시설을 해놓고 될 수 있는 대로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생활하려 했다. 양아들이 오면 벽에 비스듬히 기대게 해달라고 해 책을 읽거나 볼펜으로 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그가 병석에서 즐겨 읽던 책은 무협소설과 애정소설이었다. 힘과 사랑, 둘 다 그가 이 세상에서 진정하게 소유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주제였다. 그래서 상상으로 남아 이 세상에서 힘이란 것이 정말 어떤 것인지, 정이란 것은 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사랑이란 무슨 맛을 가졌는지를 알고 느껴보려 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이즈음부터 기철 씨는 내가 빨리 나아야 서울에 올라갈 텐데 라는 말을 자주 되풀이했다. 한 번은 만나야 된다. 한 번은 올라가야 한다. 미겔로 남겨놓은 하늘, 빨리 풀어야 하겠다는 조바심은 자신의 생명에 대한 어떤 예감 때문에 더욱 강해졌을 것이다. 1980년 2월 기철 씨는 창식 씨의 부축을 받고 이만 씨의 집으로 내려왔다. 조모의 제삿날이었다. 이 자리에서 기철 씨는 큰형에게 형님, 아무래도 여름을 넘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다. 형제들 앞에서 그게 무슨 말이냐. 이만 씨는 호통을 쳤지만 자지러지는 기침을 조카들 앞에서 보이기 싫다면서 비탈길을 허우적거리며 자기 집으로 올라가는 동생의 뒷모습에서 그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기철 씨는 그 무렵 집을 팔았다. 45만 원을 받고 마산에 사는 전병길 씨에게 판 뒤 다시 20만 원을 주고 같은 방에 전세 들었다. 나머지 25만 원으로 그는 동네 구멍가게의 진 빚을 다 갚고 잉어국을 끓여달라고 형수에게 몇만 원을 줬다. 양아들 창식에겐 죄 짓고 살아선 안 된다. 형수가 나 때문에 고생했다. 할아버지에게 잘해드려야 한다. 내 제사를 부탁한다는 유언 비슷한 말을 하기도 했다. 서류 보따리를 가리키면서 내가 죽더라도 이걸 잘 보관하고 있어라. 너에게 혹시 큰 득이 될지 모른다 라고 당부도 했다. 한편 전경열 씨는 세파를 꿋꿋하게 헤치며 나갔다. 1976년에 회사를 옮겨 사상공단에 있는 큰 식품 제조업체 총목과에 들어갔다. 1978년 1월엔 옷 맞춤집을 경영하던 처녀와 중매 결혼을 했다. 결혼 같은 것은 생각도 안 했는데 선을 본 뒤 저 여자 같으면 나를 이해해 줄 것이란 믿음이 생겼습니다. 결혼 뒤에도 두 부부는 맞벌이를 계속했다. 2회 전에는 비록 빚을 내기도 했지만 부산대학교 부근에 시가 3천만 원쯤에 내 집도 장만했고 딸도 갖기도 했다. 동대신동에 살던 노부모와 남동생들까지도 데리고 와 1가 3대가 단란하게 살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니 고맙습니다만 저는 아직도 그 악몽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약과 떨어질 수 없는 병자입니다. 내가 누워버리면 집안이 엉망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깡으로 버티는 겁니다. 젊은 놈이 신경통에 걸려있진 않습니까? 책이나 신문을 읽습니까? 활자나 숫자를 보면 자꾸만 골똘한 생각에 빠져들어 머리가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읽는다는 게 겁이 나요. 선생님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죄로 해서 오늘 밤엔 잠을 못 이룰 겁니다. 간혹 그 나흘간의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그러면 걷잡을 수 없는 분노에 휘말려드는 것을 느껴요. 그 사건은 저에게 4년보다도 더 긴 나흘이었습니다. 요즘도 자기 이름을 보고 그 사건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다고 한다. 동대신동엔 그가 죽었다는 말도 퍼져 있다고 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나흘간의 기억은 새로워지기만 한다고 했다. 저는 신문에 대해서는 별 유감이 없습니다. 저를 범인으로 꼽고 사진까지 실었던 그들이지만 그렇게 떠들어주지 않았으면 저는 더 오래 끌려다니며 고통을 당했을 겁니다. 또 저의 가정교사 제자들을 찾아가
저의 알리바이를 증명해 주신 분들도 기자들 아니었습니까? 6.25 상위용사인 아버지를 기자들이 불구자라고 쓰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성격이 삐뚤어졌을 것이라고 거짓말을 해갈 땐 원통했습니다만, 모든 것이 배경이 없었던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얘기는 다시 하고 싶지 않지만 나의 교훈이 기록으로 남겨져 경찰의 마구잡이 수사를 고치는데 보탬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담담하게 말하는 아들 옆에서 그의 어머니가 며느리가 알게 되면 어쩌나 라고 울상을 짓는다. 그 사람도 알고 있어요. 몇 달 전에 내 문패를 보고 누가 그 사건을 아느냐고 집사람에게 묻더랍니다. 그때 비로소 저도 결혼 뒤 처음으로 그 일을 아내에게 털어놓았죠. 아내에게조차 말하기 싫은 기억을 되살려낸 미안감에서 나는 서둘러 일어났다. 저녁을 먹고 가라는 경렬씨 일가에 권유를 뿌리친 나는 비교적 밝은 마음으로 대문을 나설 수 있었다. 벌써 14년이나 됐으니까 1년만 지나면 그놈을 잡아도 벌을 줄 수 없다는 말이죠. 55세에 반노인이 된 최영욱 씨는 감개무량한 듯 이렇게 입을 뗐다가 김태현 검사와 김근식 씨의 근황부터 내게 물었다. 1981년 7월 서울 교회에서 아내와 함께 나를 만난 최 씨는 억센 함경도 사투리로 연옥 같았던 1년 2달을 얘기했다. 소설 꾸미는 짓이란 말을 되풀이 써가며 그는 범행을 수사 단계에서부터 부인한 것은 나와 기철 씨뿐이었고 그 때문에 우리 두 사람이 가장 많이 당했다고 말했다. 최 씨는 부산을 뜬 뒤 대구에 몇 년 있다가 서울로 올라와 작은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었다. 깡마른 몸집에 검게 탄 얼굴이 건강체인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그도 전경열 씨처럼 속병을 앓고 있었다. 신경통에다가 허리가 성하지 못해 날씨만 찌푸려지면 뼈마디가 쑤시고 그때마다 기억하기도 싫은 그 생각이 자꾸 떠올라 울적해진다는 것이었다. 수사관과 신문기자들의 이간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나 집과는 지금도 자주 교류가 있다고 했다. 그도 교도소를 나올 때 재판 기록을 갖고 왔다.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그 문제를 다시 곱씹고 싶지 않았다. 아이들이 커가자 혹시 재판 기록을 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생겼다. 그래서 몇 년 전 최 씨의 아내가 그 기록을 불태워 없애버렸다고 한다. 딸애가 중학교에 다니는데 무척 영리하단 말이에요. 그걸 읽으면 나를 동정하기 전에 못난 아빠라고 비웃지 않겠어요. 가장 가까운 혈육과도 나눠 가질 수 없는 원한의 응어리를 가슴에 간직한 채 그는 살아갈 모양이었다.